웃음이 무심한 어깨쓰김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인 질문이 눈동자를 굴리는 행동으로 변하면요.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존중스러운 어조가 끊임없는 방해, 조롱 섞인 말투, 심지어 자신의 손자나 손녀로부터의 직접적인 반항으로 바뀌면요. 이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그렇죠? 그 순간은 차가운 파도처럼 당신을 덮칩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 이 가족의 일부, 이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 당신을 밀어내거나 도전하거나 단순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혼란스럽고 상처받으며 화가 나거나 심지어 할아버지나 할머니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달콤한 연결고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당신은 사랑, 시간, 지혜를 이 소중한 관계에 쏟아부었지만 그 대가로 얼굴에 맞은 듯한 행동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의 초기 반응은 종종 본능적이며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방식이나 수십 년 전 자신의 자녀와 다퉜던 방식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짜증난 한숨을 내쉬거나 노인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강연을 늘어놓으며 내 시절에는 이라는 말을 꺼내며 과거를 들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져 상처받은 침묵으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이 쌓여 우리 사이의 공기가 두꺼워집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불평을 털어놓아 그들을 어색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단순히 상호작용을 줄여 더 큰 상처를 두려워하며 물러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솔직히 자문해보세요. 이러한 반응이 장기적으로 정말 효과적일까요? 반항을 분노로 맞서는 것이 진정한 존중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강연은 진심 어린 변화를 이끌어내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수능이나 더 나쁜 경우 원한을 키울 뿐인가요? 관계를 고치기 위해 멀어지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나요? 아니면 그 간극을 넓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러한 일반적인 반응들은 종종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통을 차단하며 우리가 노력해온 사랑과 신뢰의 기반을 침식합니다. 이는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고 좌절과 실망의 순환에 갇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손을 들어 포기하고 무례함을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소중한 세대 간 유대를 방치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더 건설적이고 효과적이며 궁극적으로 더 사랑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더 깊이 파고들 것을 요구합니다. 반응이 아닌 의도적인 응답을 선택하고 단호한 경계와 흔들리지 않는 공감력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행동은 종종 빈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숨겨진 필요, 투쟁 또는 발달 단계가 숨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존중을 모델링하고 공유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연결을 구축하며 부모와 동맹으로 협력할 때와 방법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트펠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존중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손자와의 더 깊고 탄력적인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넘어 사모 존중과 애정의 다리를 재건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함께 이 강력한 접근법을 탐구해보세요.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전에 그 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합니다. 결론을 서두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정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신의 세계를 탐색하는 복잡한 존재이며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즉시 인식하지 못할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잠시 탐정처럼 생각해보세요. 상황을 관찰한 후 결론을 내리세요. 이 행동은 보통 언제 나타납니까?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더 두드러지나요? 예를 들어 손자가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과도하게 자극을 받았을 때인가요? 전환식이나 특정 요구가 제기될 때 더 자주 발생하나요? 이 행동은 당신에게만 집중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 형제자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더 넓은 패턴의 일부인가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항으로 보이는 행동은 실제로 불안,
학업에 대한 좌절, 사회적 어려움, 또는 ADHD나 학습 장애와 같은 진단되지 않은 문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특히 경계를 시험하고 독립성을 주장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독립성 추구 시도가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주요 의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보는 행동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트레스 요인의 가능성도 고려해 보세요.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나요? 부모 간의 갈등, 재정적 걱정, 질병, 최근 이사 등은 모두 아이들이 흡수하고 때로는 도전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숨겨진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자신의 역할에 대해 솔직히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한 행동이 좋은 의도였더라도 오해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했을 수 있나요? 그들의 나이화 발전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듣기보다는 강하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나요? 공감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나이대의 불안과 압박감을 기억하는 것은 공감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은 죄를 이해함으로써 반응을 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에 반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필요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마거릿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14세 손자 레오가 우울하고 무관심해졌을 때 딸로부터 학교와 온라인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난 후 마거릿의 접근 방식은 급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단호한 대답과 눈동자 굴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존중을 요구하는 대신 압박 없이 연결의 순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거릿은 레오가 전략 보드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근에 함께 플레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레오가 방문하기 전에 테이블에 게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레오가 평소처럼 내성적인 모습으로 도착하자 마거릿은 가볍게 말했습니다. 레오, 카탄 정착민 게임을 찾아냈어. 나중에 플레이할래? 압박은 없으니까 놀랍게도 레오는 알겠어. maybe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게임에 집중하는 공통된 목표가 그의 방어막을 낮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 대신 게임 전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목소리에 이전의 날카로움이 덜해졌습니다. 마거릿은 진심으로 게임에 참여하며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게임을 정리하며 레오가 그녀를 바라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그건 괜찮았어. 그것은 급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마거릿은 그의 내재된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그가 즐기는 공유된 저압력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녀는 그들의 연결을 은밀히 강화했고 그가 덜 방어적으로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더 존중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이어졌다. 이해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갈등 대신 연결의 길을 열었다. 이해는 맥락을 제공하지만 명확한 경계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 사랑과 공감은 우리를 문지방처럼 만들거나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용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구조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성장하며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려 자기 통제, 그리고 모든 개인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손자에게 존중이 허용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세요. 이는 각 할아버지, 할머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예시로는 소리 지르기, 욕설, 고의적으로 무시하기, 재산 손상, 신체적 공격 또는 명백히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계가 명확해지면 다음 단계는 소통입니다.
경계가 넘어졌을 때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례함을 반영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지만 중립적인 톤을 사용하세요.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문장을 통해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세요. 비난을 쏟아내는 대신 당신이 그런 톤으로 말할 때 저는 상처를 받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내 말을 끊지 마. 대신 제 생각을 마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이 방법은 행동의 영향과 당신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며 아이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을 피합니다.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고 간결하게 말하세요. 과거의 사건을 끌어들거나 긴 강연을 피하세요. 이 집에서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안쪽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또는 은혜 방에서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과 같이 말하세요. 일관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내일도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경계가 계속 시험된다면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어야 하며 화를 내며 임의로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받는 동안 계속 당해하면 다른 방에서 전화를 마저 걸어야 할 거예요. 또는 게임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플레이할 수 없을 거예요. 결과를 차분히 설명하세요. 목표는 원인과 결과, 책임감, 행동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 투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가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호작용을 향해 안내하는 것이며 상호 존중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의 10세 손녀 마야는 작은 일, 예를 들어 식탁을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받을 때 가끔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조지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지만 차분히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마야가 요청에 과장된 한숨과 조롱 섞인 해야 하나요? 라고 대답했을 때 조지는 한숨을 쉬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기다린 후 차분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메이야, 내가 그런 톤으로 대답할 때 내 요청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청받을 때라도 존중하는 말투로 말해줄 수 있겠니? 지금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 라고 물어보거나 단순히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시도해볼 수 있겠니? 그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며 특정 행동, 톤과 그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야는 중얼거리며 사과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접시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한숨을 쉬었지만 자신을 다잡고 짜증나지만 조롱 없이 달겠어요.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조지는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며 마야, 고마워. 도와줘서 감사해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무례한 톤을 일관되게 차분히 지적하고 기대하는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분노나 강압적인 설교 없이 존중하는 소통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관계의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존중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울과 같아서 가장 일관되게 관찰하는 행동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손자손녀들이 주의 깊게 듣고 친절하게 말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품질을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손자손녀와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배우자,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세요. 자주 말을 끊나요? 짜증나면 목소리를 높이나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나요? 손자손녀들은 이러한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합니다. 존중을 모델링하는 것은 적극적인 경청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방해물을 제쳐두고 눈맞춤을 하며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주제가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열정이나 걱정을 인정해주세요.
추가 질문을 해보세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의를 일관되게 실천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예의는 당신의 언어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강력한 모델링 기회입니다. 이는 겸손과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거나 짜증을 내지 마세요. 그들의 물건과 개인 공간을 존중하세요. 그들의 물건을 빌리려면 허락을 구하세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물건을 빌릴 때도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더 나이가 많다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하세요. 특히 민감한 부분은 부모에 대한 존중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마세요. 부모의 양육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려를 부모에게 사적으로 존중스럽게 표현하세요. 아이들이 부모와 조부모 사이의 충성심 갈등에 휩싸이면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존중 부족이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손자가 부모를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가족 내 존중의 가치를 강화합니다. 비언어적 소통에도 주의하세요. 몸짓이 개방적이고 주의 깊게 전달되나요? 아니면 불만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나요? 서비스 직원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나요? 아이들은 이러한 미묘한 신호를 포착합니다. 다시 에블린과 그녀의 손자 샘을 살펴보겠습니다. 샘은 때로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블린은 샘에게 단순히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샘이 주변에 있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인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매장에서 조금 더 긴 줄을 서 있을 때 한숨을 쉬거나 불평 대신 뒤려면 우리에게 몇 분 더 대화할 시간이 생겼네요. 그렇죠? 라고 말하거나 단순히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샘이 퍼즐을 풀기 어려워할 때 그녀는 바로 도와주지 않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퍼즐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시도해보세요. 잘 풀고 있어요. 에블린이 자신도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물을 조금 쏟았을 때 그녀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정리하며 다차.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큰 문제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상적인 순간에 감정 조절과 인내심을 모델링하고 있었습니다. 샘은 이 일관된 모습을 지켜보며 그 행동을 내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인내심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에블린은 극적인 한숨이나 발을 구르는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예를 통해 인내심과 차분한 반응이 일반적인 것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선생님이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이제 관계의 접착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진정한 연결은 질 높은 시간을 통해 키워집니다. 경계 설정과 모범은 존중을 가르치는 데 필수적이지만 강한 감정적 유대는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처음부터 발생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고 사랑받고 즐겁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기쁘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질 높은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유된 긍정적인 기억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키워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것을 알아보세요. 좋아하는 게임, 음악, 유튜브 채널, 스포츠, 책 등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의 관심사가 당신의 것과 크게 다르더라도 진심 어린 호기심을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간단한 비디오 게임을 하는 방법,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의 규칙을 이해하는 방법 등 이는 전통적인 역학을 역전시키고 그들을 권한을 부여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세요. 쿠키를 굽는 것, 카드나 보드게임을 하는 것, 책을 소리 내어 읽는 것,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 박물관이나 공원을 방문하는 것, 공예 프로젝트를 하는 것, 또는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활동을 그들의 연령과 관심사에 맞게 조정하세요. 목표는 함께 즐기고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손자가 있다면 각 손자와의 1대1 시간을 가끔씩 계획하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이 특별한 관심은 그들이 독특하게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줍니다. 함께 있는 동안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세요. 공유 활동의 일부가 아닌 한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그들에게 집중하세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주세요. 그들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번 주 가장 좋은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최근에 배운 새로운 것이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풍부한 긍정적 강화 연습을 하세요. 좋은 점을 발견하면 칭찬하세요. 노력, 친절함, 창의성 또는 관찰한 긍정적인 특성을 인정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잘했어요. 대신 그 퍼즐 조각이 어려웠는데도 계속 시도한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 동생과 간식을 나누어 준 것이 정말 친절했어요. 라고 말하세요. 긍정적인 관심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며 관계를 강화하는 행동을 강화합니다. 아서와 그의 손녀 클로이 12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판타지 소설을 통해 간극을 메운 후 아서는 그 연결을 더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클로이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서는 자신은 예술적 재능이 없었지만 집으로 간단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사왔습니다. 클로이가 다음에 방문했을 때 그는 제안했습니다. 클로이, 우리 둘이 함께 스케치해보는 건 어때? 내가 원하는 걸 그려도 되고 나는 밖에 새 먹이통을 스케치해볼까? 그들은 함께 앉아주로 편안한 침묵 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서는 가끔 클로이의 기술에 대해 물어보거나 그녀의 작품을 칭찬했습니다. 클로이는 반대로 그에게 몇 가지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명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클로이는 방문 내내 더 편안하고 소통이 활발해졌습니다. 아서르는 이러한 공유된 소박한 활동이 그녀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강연보다도 관계 구축과 상호 존중을 키우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관계의 은행에 예금을 쌓는 것은 불가피한 도전이나 갈등이 발생할 때 관계를 훨씬 더 탄력 있게 만든다. 이는 존중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선의의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선의 노력 이외, 경계 설정, 모델링, 연결돼도 불구하고 손자의 무례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특히 상처를 주거나 더 깊은 문제의 신호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이 과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육에 간섭하는 것은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항상 부모를 파트너와 동맹으로 대하며 손자의 복지를 중점으로 두고 일관된 전략을 함께 찾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비난을 돌리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은 순간이나 손자 앞에서 충동적으로 언급하지 마세요. 자녀, 부모와 사적인 조용한 시간을 요청하세요.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며 나는 스로 시작하는 진술을 사용하고 감정과 관찰을 판단 없이 표현하세요. 우려를 손자의 행동과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관계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마이클, 에밀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조용한 시간을 찾았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그녀를 매우 사랑하지만 최근 방문 때 그녀가 특정 행동을 언급, 예를 들어 간단한 일을 부탁할 때 날카롭게 반박하는 것을 자주 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로 인해 조금 슬프고 걱정스러워졌고 당신도 이 상황을 관찰했는지 또는 함께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유일한 목표는 그녀와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대화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을 진심으로 들어보려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그들은 아이와 매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행동의 맥락, 유발 요인 또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에서 전략을 시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또는 이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들이 주요 보호자라는 역할을 존중하세요. 그들의 양육 방식을 직접 비판하지 마세요. 대신 공통점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존중과 행동에 대한 공유된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두 가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기대치나 경계선을 합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존중스러운 언어 사용 규칙, 방문 시 화면 시간 제한, 정리 도움 등에 대한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아이들에게 강력합니다. 부모로서의 지원을 재확인하고 손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해결책에 참여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민감한 주제를 논의해 주신 시간과 노력에 감사하세요. 이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지적인 가족 네트워크 내에서 균형 잡힌 존중받는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바이안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7세 벤의 행동에 대해 딸 사라와 협력했습니다. 사라에게 지지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을 물어본 후 방문 시 태블릿 사용과 정리정돈에 대한 일관된 규칙을 합의했습니다. 이는 바이안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 이익을 위해 접근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벤이 다음에 방문했을 때 바이안은 합의된 규칙을 부드럽게 상기시키며 엄마와 내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니? 저녁 식사 때는 태블릿을 치워주세요. 괜찮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가족의 일치된 태도로 전달되자 벤은 더 순응했습니다. 바이안은 벤이 규칙을 따랐을 때 열정적으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발성된 이 일관성은 바이안이 이전에 겪었던 무례한 반발을 크게 줄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방문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에 함께 협력하는 것은 지속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나 손녀로부터의 무례한 행동을 다루는 것은 무해히 도전적이며 복잡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회하면서도 용납하지 않는 지혜,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소외시키지 않는 용기, 진심으로 존중을 모범으로 보이는 일관성, 공유된 기쁨을 통해 연결되는 마음, 그리고 필요할 때 부모와 협력하는 겸손함. 이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엄청난 긍정적 영향력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역할은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응적인 반응 대신 건설적이고 생각 깊은 응답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즉각적인 행동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감, 소통, 자기 존중과 같은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게 됩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마세요. 진전은 종종 작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순간을 축하하고 노력, 당신의 것과 손자의 것 모두를 인정하며 그 소중한 유대감을 계속 키워가세요. 당신의 사랑과 명확한 기대감, 일관된 지도는 사모 존중과 지속적인 애정으로 맺어진 관계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삶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할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가장 도움이 된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댓글에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